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말려도 말려도 안 되나 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근 10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게 있었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돼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정보를 좀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고, 뭐, 의사들의 약간 조금 어두운 면, 또 환자들의 약간 어두운 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픈해서 양쪽 방향의 생각들을 좀 같이 좀 공유하고 공론화하면 조금 발전적으로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이유도 조금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잘난 척 하지 말자, 의사 편 하지 말자, 무작정 환자 편 하지 말자. 내가 잘못한 게 있거나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소리하자. 뭐 요 정도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많은 얘기들을 또 글로 이 블로그에 썼죠. 그리고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공개된 곳에서 여러분하고 채팅창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한 비대면 상담하면서 지금 한 4천 명 정도 제가 비대면 상담을 했는데 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가 말려도 말려도 본인이 원하면 결국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유튜브나 블로그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일반인들도 접하기가 되게 쉬워졌죠. 근데 이렇게 쉽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스낵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서 어, 밑에 지식이 있고 바탕 지식,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한계 뭐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체계가 있는 지식을 쌓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지식도 수십 년 동안 되게 많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뒤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스피린 얘기인데요. 한때 제가 대학에서 레지던트 하던 시절만 해도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이제 진통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피를 약간 묽게 해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그래서 특히나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그래가지고 장기 복용을 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이런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심장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분들한테는 루틴하게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 몸을 되게 챙기시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처방해서 본인이 드시기도 하셨어요.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먹듯이. 그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지난 그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효과 없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20년 가까이 먹었거든요. 먹이고 먹였거든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본인도 먹고 환자도 먹이고 그랬는데 그거를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서는 그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의학계에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 의사들도 밥 먹고 이것만 하고 공부하는데도 본인이 믿고 있는 지식이 또 본인이 알고 있던 어떤 논리가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깨지고 뒤집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반인들이 스낵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검색어 치고 뜨는 몇몇 글들을 보고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쌓아서 본인이 또 판단을 해서 결과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그걸 의사랑 상담하고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Never Google Your Symptom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쳐보세요. Never Google Your Symptom. 그러니까 네 증상을 구글에 검색하지 말아라. 이런 노래예요. 이게 스웨덴인가 거기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의사로 기억되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이게 막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어떤 기초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는 환자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근거로 판단하고 그걸 판단을 근거로 뭐 방법이나 치료 뭐 이런 어떤 방법 이런 것까지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고 개입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요새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오늘 내용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인터넷 정보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고, 간혹 상담실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 유튜브 너무 많이 봤고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것 같아서 이러고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섞였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제 것만 봤겠어요. 뭐 여기저기 막 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사례들, 뭐, 지난 오랜 기간, 4, 5년 동안 있었던 일에, 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써놓은 어떤 영상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맞아. 나도 이런 경험 있어. 또는, 이거 조금 오반데? 뭐, 좀 이런 얘기 같이 해보고 싶어요. 자, 비고정 퀵광대 쉐이빙을 수술했대요. 광대를 이제 비고정하고 퀵광대를 했다고. 안아골 옆쪽 가까이는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함몰된 부위들, 과하게 갈려서 살과 근육이 안 따라오는 곳은 더더욱. 근데 문제는 확인해보니 이반절개도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광대는 이반절개 없다고 했었는데 10년 전에 한 거라. 근데 입안에 X자 흉터를 발견했고요. 10년이 지나서 발견을 하셨대요. 또 그 부분 치아가 약해진 건지 수술 후 2년 차에 양쪽 치아도 부러졌는데 그걸 몰랐다니 제가 너무 한심해요. 이게 광대 수술하고 치아가 부러진 건지 약해져서 그런지 뭐 모르죠, 누구도. 특히 과교정된 광대 쪽 부러진 치아 부분을 혀로 만져보면 윗잇몸이 타고 윗몸을 타고 위에 말씀드렸던 안아골 찌릿한 부분까지 45도 라인까지 쭉 찌릿하고 아파요. 아무래도 하방변위, 뼈삭제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는 상태인데 그와 함께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10년 전에 수술을 했고,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프고, 그 다음에 이반절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반절개 흉터도 발견했고, 그랬는데 광대 수술하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뭐 과교정이 있고, 분류압이 있는 것 같은, 하방변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위에서는 치통처럼 안아골까지 통증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방변이도 있고 분류압도 있고 뭐 뼈삭제가 많이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본인이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 증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속이 쓰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위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위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위험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배가 아파요.
환자가 왔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 증상을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윗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요. 그러면은 그냥 속이 쓰리니까 위염이겠지, 위궤양이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위암일 수도 있고, 배가 아프니까 위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심장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위염이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증상이 너무 많아요. 의사들도 몰라요. 우리가 검사를 왜 할까요? 병원에 가면 검사해 보자고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수많은 질병들 중에 DDX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감별 진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능한 거는 수백 개고 수천 개인데 이것 중에 어느 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검사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면 이게 질병의 범위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의심스러운 게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 질병, 내가 의심하고 있는 질병에 특화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그 맞춰가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진단이라는 하는 과정이. 그냥 뭐 말만 듣고 얼굴만 보고 뭐 맥짚어 보고 이러고 할 수 있는 의사는 뭐 거의 없어요.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확진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우스라는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닥터 하우스라는 분이 하는 게 뭐냐면 진단과예요. 진단의학과라는 과예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라는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은 뭘 해요? 일단 애들 모아놓고 그 소속된 레지던트들인가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자, 이 사람의 증상을 나열하자. 그럼 증상을 나열하고 자, 의심되는 질병을 말해봐라. 다다다다다다 막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래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 같아? 이거 같아. 자, 그럼 이거를 검사하려면 뭘 해야 돼? 무슨 검사를 해보자. 그럼 일단 그 검사부터 해봐.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맞으면 그거에 따른 치료를 하고 검사 결과가 꽝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의심스러운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닥터 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미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수많은 의학 드라마들도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의사를 신격화하죠. 그냥 딱 들어오는 환자를 봤는데 뭐 옛날에 닥터 브레인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환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딱 댔는데 막 MRI 찍은 것처럼 속이 다 보이고 막 이런 초인적인 그런 거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정서에서 그런 천재적인 의사를 말하는 거고,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그레이 아나토미나 닥터 하우스 같은 그런 어떤 진단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모습에서 저는 이 글을 보고 그 어떤 것도 저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10년 전에 광대를 수술했는데 통증이 그러면 10년 전에 10년간 계속 지속됐을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10년 동안 통증이 계속됐다면 10년 동안 환자가 병원을 가서 검사를 안 받아봤을 리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의사는 그렇게 해요. 10년 동안 아팠으면 그 중간에 병원을 가봤을 텐데 CT라도 찍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프지 않았고 최근에 아파진 건가? 일단 언제 더 아팠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X자 흉터라는 게 그냥 뭐 찢어지고 나은 건지 진짜 뭐 광대 수술할 때 뭐 찢어서 꼬맨 건지 근데 광대 수술할 때 그 찢으면은 일자로 길게 찢어서 최소한 2, 3cm를 찢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게 X자 흉터예요. 그럼 X자 흉터라는 거는 뭐지?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환자분 말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찢어져서 꼬맸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뭐 부딪혀서 이빨에 부딪혀서 잇몸이 찢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X자 흉터라는 거는 입안 흉터에서는 글쎄요,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 생선 가시 같은 이런 일자에 점점점점 있는 흉터가 있지 X자 흉터는 보기가 힘들고요. 근데 어쨌든 10년이 지나서 X자 흉터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나 광대 수술할 때 입안 절개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왜 흉터가 있지? 뭐 나쁘게 말하면 이 새끼 나 몰래 입안 절개했네? 그걸 10년 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입안 절개를 했으면 실밥이라도 뽑았을 거고 아니면은 뭐 녹는 실밥을 썼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거기 실밥이 녹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리니까 걸리적거려서 환자분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입안 절개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글쎄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고정 퀵광대 쉐이빙 이러면은 절골을 안 하고 갈아내기만 한 수술 같거든요 느낌에.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뭐 과교정, 하방변이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45도 라인까지 아픈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뼈삭제가 되고 막 하방변이가 되고 뼈삭제는 절골에서 고정하는 수술에서 하는 거지 퀵광대 쉐이빙 갈아내는 수술에서는 뼈삭제를 안 하거든요. 절골도 거의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인들이 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본 것과 뭐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뭐 이렇게 짜집어서 이렇게 만든 얘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왜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심해질지 어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런데 벌써 또 재건을 하고 신경 회복 얘기하고 이제 뭐 손으로 잡고 올려도 붙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뭐 볼처짐 막 근육들 막 이런 거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건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내가 광대 수술을 했는데 이미 박리가 다 돼서 근육들도 뭐 어떻게 됐을 거고 연부 조직도 어떻게 됐을 거고 안면 유지인데도 다 끊어졌을 거고 나 이거 어떻게 그럼 재건하면 이게 좋아지냐? 뭐 이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살이 어딘가 걸려 찡겨 올려지는 듯한 부위가 있어서 안 올라가집니다. 근데 그 부위는 어딜까? 그 위치가 어딜까도 중요한데 모르거든요, 지금 제가. 또 재건하면서 거상도 같이 하면 재건 보형물의 근육들을 고정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건을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재건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거상까지 이제 같이 하면은 더 나을까요? 라고 이제 막 치료 방법으로 막 넘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슨 답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적어주신 내용이 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내용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서 판단할 때 뭔가 좀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봐야 또는 엑스레이라도 CT라도 찍어봐야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수술 방법을 막 설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려깎기 절개선이 턱끝부터 절개선이 턱끝부터 턱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길게 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이 바깥 피부로 하얗게 심하게 보인대요. 입안 절개를 했는데 그 흉터가 바깥으로 하얗게 보인대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절개 돌려깎기 할 때 입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사각턱 부위부터 턱끝까지 이렇게 다 절개를 했다 쳐요. 근데 그 흉터가 밖으로 보인대요. 바깥 피부로 하얗게 심하게 보인대요. 이건 뭘까? 전 그렇게 보이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입술 및 절개선에는 수술 이후부터 항상 모낭염이 심해서 여드름 흉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절개선이 아니라 턱 여기에 모낭염이 있는 거겠죠? 현재도 그 부분은 뭐가 많이 나고 간지럽습니다. 재건할 때 세척과 염증이 있다면 염증 치료를 한다면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에 그 모낭염 생기고 이러는 게 입안 절개하고 속에 뭐 한 것 때문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뭐 수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돌려깎기 했다고 하는데 뭐 여기 뭐 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절개선이 안에 있는데 겉에서 피부 밖으로 보인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보이는 하얀 절개선은 점막 안의 흉터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바깥으로 보이는 하얀 절개선이 있다고요? 근데 점막 안의 흉터라고요? 점막은 입안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깥으로 보이죠? 근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개선까지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외에도 많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더 부자연스러운 표정 근육과 신경 손상이 될까봐 모든 재건과 수술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재건이나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까지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환자분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요.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 있나? 그래요. 비고정 광대, 킥광대 쉐이빙을 받고 아래턱은 돌려깎기를 받았다. 그게 하나예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근데 지금 이러저러 여러 문제가 있다. 정도예요. 근데 그 원인이나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정보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치료 방법 중에 어떤 방법에 후유증이나 뭐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고 이 전체적인 원인과 가능한 원인과 치료 방법과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들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진료실 안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마지막 상담 환자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비대면 상담을 했어요. 사각턱 수술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다.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데 지금 볼살도 많고 특히나 침샘이 발달해 있어서 귀밑각 자르고 여기 체부 볼륨 자르는 게 볼처짐을 유발하고 여기 함몰을 만들어서 오히려 보기 싫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비대칭은 약간은 있지만 그닥 뭐 심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살을 빼고 수술을 하던가 하더라도 아주 조금 살짝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패일 거고 여기가 꺼질 거고 여기는 침샘 때문에 갸름한 턱 라인은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환자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담을 드렸던 환자예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어디선가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모습을 보니까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뭐 수술도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과하게 한 건 아니고 살짝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이렇게 꺼져 보이는 거, 함몰 있는 거, 뭐 울퉁불퉁하고 늘어져 보이는 거 이런 게 보여요. 살짝. 근데 수술하고 한 3개월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3개월이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올 가을까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아마 수술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뭐, 그때 가서 판단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재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아니요, 환자분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재건을 필요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내도 될지 6개월 지나서 환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재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이어트 잘하고 운동하면서 한 6개월 지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재건 재료 중에 PCL이라는 거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아니 환자분 재건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굳이 무슨 재료까지 지금 벌써 고민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지금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운동하고 뛰시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뭐 여기만 재건할 수 있냐, 뭐 귀밑각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개턱이냐, 뭐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지금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고 상담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우리 다음 한 6개월 있다가 판단하자는 거고, 지금 궁금한 거 이런 것들 그때 가서도 필요하면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은 지금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자고요.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환자분이 불쾌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초등학생은 구구단을 외워야지. 왜 자꾸,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 미분적분 공부하려고 해요. 그냥 때에 맞는 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비유를 드렸는데, 그게 모욕감을 줬대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 묻지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가셨대요. 쌍시온 욕을. 그래서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수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귀밑각도 거의 없죠. 그다음에 여기도 볼록하게 침샘도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요런 데도 좀 늘어져 보이고 여기도 좀 패여 보이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여기도 귀밑각이 훅 패여 보이고 여기도 꺼져 보이고 여긴 동그랗게 뭉쳐 보이고 여기는 뭐 그럭저럭 괜찮듯이도 보이고요. 자, CT로 보면 뼈를 모습을 보면요. 지금 보면 이 환자분 여기 신경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보면은 여기도 막 큰 덩어리로 된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큰 플레이트가 박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다 비어 있고 이 안에 신경이 다 노출돼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이쪽은 볼록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훅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분은 수술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양악 수술하고 턱끝 수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핀 박은 데서 염증이 나서 염증 난 거 제거하고 핀을 박았는데 또 뭐 염증이 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쪽에 신경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여기다가 이렇게 큰 플레이트를 박아서 이 뼈를 겨우겨우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뭐 의사가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환자가 이렇게 되길 바랬겠어요? 우리가 뇌뼈로 뭐 양악을 하든 턱끝 전진을 하면은 뭐 염증이 없고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양악하고 이렇게 염증 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턱끝 전진하고서 또는 턱의 끝에 보형물 놓고서 뼈 녹아가지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쭉 패여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수술을 저한테 오시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이 친구 뭐라도 도와줘야지. 젊고 예쁜데 이러고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면서 저도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왜냐면 여기 신경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쪽도 보면은 신경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여기 금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안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 안의 상태를.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1차적으로 요 금속을 다 뺐어요. 금속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CT를 다시 찍고 수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연달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빼고 2, 3일 있다가 재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이 이런 수술은 저 역시도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고생한 것도 알겠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보람되거든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굉장히 보람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후 꺼져 있는,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을 뭐, 요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수술하고 근데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됐나?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라 아직 붓기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턱선도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만들고 보면, 이게 경과 올 때마다 제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보면은 반갑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패여 있고 막 침샘 보이고 막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턱선도 생기고 또 그럭저럭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지금 뭐 아직 많이 부어 있는 상태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는 굉장히 보람돼요. 뭐 누가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보형물을 뭐 어쩌네 뭐 얼굴에 공구리를 쳤네, 뭐 누가 어쩌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환자도 좋아하지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근데 이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신경 끊어 먹을까봐 엄청 불안해요. 그러니까 살얼음 걷는 느낌이에요. 진짜 막 불안해요. 괜히 내가 이거 욕심부려서 뭐 해주려고 했다가 환자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할 때는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이제 이런 건 그만하고 싶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끝나고 나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건 그만하고 싶다.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막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 그만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띄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형물이 여기는 없죠. 왜냐면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 지나가는 거를 살로 덮어놓은 채로 있어야지, 저걸 보형물로 덮어버리면 이 신경이 또 영향받을까봐 또 이 신경을 덮지를 못해요, 여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막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가. 요만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플레이트를 빼고 보니까 여기도 신경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신경이 이렇게 눈에 딱, 나 신경! 이러면서 딱 이렇게 보이면 다행인데, 그 전에 수술했던 흉살이랑 덮여 있으면 이게 신경인지 흉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제 뭐 작업을 하고 막 하게 돼요. 굉장히 고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요, 2020년에 3월에 저한테 왔던 환자예요. 사실은 더 정확히는 2019년도 11월쯤에 저한테 왔던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와서 자기는 여기 이렇게 볼록한 게 싫다. 음? 매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러려면은 여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를 깎을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신경 잘리고 말썽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양악하고 여기 뼈 없고,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신경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요.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잘라주고 이러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라고 말을 했던 그런 환자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턱을 이때만 해도 그럭저럭 그냥 봐줄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아쉬운 부분, 뭐 이런 부분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메꿔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작아지고 싶지, 이거 메꿔서 커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 뒤져보고 하다 보면 여기를 이렇게 더 자르면 된다. 그러면 매끈해진다. 이제 이런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여기도
이거에 맞춰서 여기 싹 이렇게 자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른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이분이 또 오셨어요. 제가 하지 말랬는데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오신 거예요. 턱을 더 줄여 오셨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서 어떡하겠어요? 살이 처지면 거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르고 늘어지면 거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붙여서 넣으면 뭔가 커지니까 싫어. 나 얼굴 더 작아지고 싶어. 더 자르고 혹시라도 처지면 거상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거상까지 하고 오신 모습이에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피부명으로 보면, 자,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안 쳐져 보이죠? 여기가. 이거는 턱뼈를 여기를 왕창 자르고 여기가 더 늘어지니까 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상을 하면 여기 꺼진 게 더 보여요. 잘 보시면. 여기가 더 패여 보이죠? 거상하면. 이게 2020년도에 오셨던 거니까 2년 동안 윤곽 수술 다시 하고 거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비율도 깨져 있고 여기도 패여 있고 여기도 완전히 뭐 늘어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턱은 너무 짧아져 있고 옆에서 보면은 밑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워낙에 이렇게 되면 이중턱이 생겨야 되는데 거상에서 턱선은 괜찮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귓볼 모양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던 귓볼이 거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칼귀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더 패이고 귓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칼귀 변형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 이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줘야 되고 그런데 그랬을 때 여기가 꺼진 게 더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저 보형물 넣기 싫어요. 그냥 좀 더 자르고 처지면 거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없는 부위가 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재건을 생각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세요. 안에서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상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40대, 50대 되신 분들 윤곽 수술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 누님도 그랬고 항상 얘기해요. 수술하고 나면은 지금보다 더 처져서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처진 정도가 뭐 본인이 괜찮은데요? 하면 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아 그러네요. 조금 더 처져 보이네요. 그러면 그때 거상하면 돼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거는 뼈를 더 잘라놓고 처지면 거상하면 돼요가 안 돼요. 왜? 이미 없잖아요, 여기가. 이미 이게 없기 때문에 거상을 하고 나면은 이게 더 패여 보여요. 2019년에 왔을 때도 제가 말렸고 2020년에 왔을 때도 말렸는데 결국은 본인 생각대로 자르고 거상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기 신경이 다 노출됐어요. 여기 보시면 반대쪽도 여기 신경이 다 노출됐어요. 그리고 여기엔 이렇게 뼈 조각이 떠다녀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뼈 조각이 떠다녀요. 이거 수술할 때 되게 살 떨려요, 여러분.
여기 신경이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입술 살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밑에서. 그러면 이걸 다 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신경을 안 다치고 박리하려고 용을 써야 돼요. 근데 신경이 살하고 떡이 돼서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부터 신경이고 어디가 흉살인지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살 떨리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요. 근데 이런 수술은 보람되지 않아요. 2019년, 2020년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안타까워서 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막 보람된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결국 이 환자분도 신경 다 드러난 거 이거 다 제끼고 뼈 조각 제거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신경이 이 주변 살에서 피를 좀 먹고 살게. 혹시라도 이걸로 다 닫아놔서 신경이 숨 막혀서 죽을까봐. 일부러 이렇게 띄워 놓거든요.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띄워 놓고. 그래서 이렇게 턱 모양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지만 그냥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막 적극적으로 더 용을 쓰고 막 악다구니를 썼든 막 달래고 얼르든 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 할 만큼 했다 하고 손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보람찬 느낌도 별로 없고 약간 좀 우울한 느낌도 들고 하면서도 해주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에 하지만 진짜 뭐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보람차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묻는 게 있어요. 제가 재건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환자분이 좋아하는 턱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라고 숙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 그 턱을 만들어 줄게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턱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로 물었을 때와 또 본인이 좋아하는 턱을 가져온 거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가 진짜 많아서 제가 그 환자들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말로는 갸름한 턱이 좋다, V라인 좋다 라고 하는데 가져온 사진은 전부 다 U라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U라인이 좋아요. 뾰족한 V라인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은 하신 분이 좋아하는 턱 사진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다 V라인이에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턱 사진을 한번 가지고 오셔 보세요 라고 하고 뭐 그 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 참고하긴 하겠지만 일단 그분이 말씀하시는 턱이 어떤 형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정답이냐.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재건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의견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 뜻은 없습니다. 전 제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턱이 본인이 원하는 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10년 전에는 10년? 벌써 10년 더 됐구나. 한 15년 전에는요. 성형외과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 모두 다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만들면 나 잘했지 하고 홈페이지에 광고도 하고 버스에 광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하철역에 광고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요. 너무 흔해 빠진 V라인이야. 이런 느낌을 좀 요새는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요 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 라인을 얻기 위해서 내 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렇게 되면서 앞에서 보면은 요랬으면 좋겠어요. 요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지금 환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은 같은 분이에요. 참고로 2017년 3월 9일 날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 6월 7일 날 저한테 오셨던 분이고요. 2022년 7월 2일 날 저한테 다시 오신 분이에요. 자, 뼈 사진을 좀 볼게요. 이렇게 사각턱 많이 자르고 최대한 자르고 갸름하게 만들어 놓은 턱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갸름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턱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셨어요.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건 좋은데, 요런 데 꺼져 보이는 거, 요게 싫으셨대요. 요런 거가. 그래서 여기를 조금 부드럽게 둥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근데 여기를 만들면,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것도 눈에 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재건 수술 자체는 여기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한 상태예요. 근데 3월 9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6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3개월이 조금 안 됐나?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선생님 저 보형물 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무 넓어 보이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서운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저는 뺄래요. 그냥 빼고 필러로 어떻게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그냥 기준에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더 기다려보지. 막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3개월 정도 되면은 결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CT 보여드리면 3개월째는 그냥 봐줄 만한 정도지 이 입안에 아직 땡기고 막 안에 뭉치고 땡기고 하는 거 피크일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불편한 시기. 이게 최소 6개월이 넘어가야 입안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고 요런 데 살들도 조금 정리되고 뭉친 것들 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은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성급하다. 좀만 더 기다렸다 결정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뺄래요. 이렇게 해서 이 보형물을 뺐어요. 근데 뭐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니까. 그래서 뺐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자, 뭐 여러분들 물어보시죠. 뭐 보형물 넣었다 빼면은 뭐 뼈 침식이 생기네 어쩌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뼈는 전혀 변한 게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변한 게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뼈 침식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거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필러를 맞아온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필러를 잔뜩 맞아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셨던 거는 여기는 안 하고 여기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진에서 어떠세요, 느낌이? 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난 여기 만든 게 싫어서 얼굴이 커진 것 같은 거니까 난 여기는 싫고 여기만 필러를 맞아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어떠세요? 물론 이건 수술하고 3개월밖에 안 된 거라 뭐 완전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비교할 정도는 되니까. 이거 꺼진 거 없애겠다고 뭔가를 만들면 여기 꺼진 게 보일 거라는 게 제 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만들었고요. 근데 환자분은 아니야, 난 여기만 만들고 싶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필러를 잔뜩 맞으셨고 뭐 여기도 좀 맞으셨다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필러를 뭐 넣고 빼고 여기 넣고 저기 넣고 막 해봤겠죠. 근데 이제서야 깨달으신 거예요. 아, 필러로는 안 되는구나. 필러는요,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런 모양을 필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요 높이를 얻으려면 필러로는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풍선처럼 불어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 요렇게 커지듯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풍선 맞은 것처럼 이렇게 불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어요. 이때는 턱이 길어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싫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는 턱 길이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지금 재건을 다시 해달라고 오신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때도 턱 길이는 아예 안 만들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턱뼈 있던 자리거든요. 요 경계 보이시나요? 여기가 보형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환자분은 길어졌다고 느낄까? 그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돼 있는 똑같은 길이랑 여기서 약간 요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길이랑 그럼 환자들은 턱이 커졌다, 넓어졌다, 길어졌다라고 느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얘가 더 길어졌어요. 필러 맞았을 때가. 크기를 조금 비슷하게 보면요. 얘가 더 턱이 길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요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조금 내 의견을 강하게 환자들한테 주장하고 얘기를 하면 마치 혼내는 것처럼 되고요. 그냥 들어주면 왜 그때 자기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나중에 타박하고요. 그렇다고 안 들어주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고집 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대한 비율, 뭐 황금비, 황금 마스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신뢰하시나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 비율을 다 맞춘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참고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 작가분들이 말하는 그 황금비 있잖아요. 뭐 1.4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구도 잡을 때 쓰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구도 잡을 때 그 배치대로 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정감도 있고 예를 들면 중타 이상은 쳐요. 근데 진짜 예술가들이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 보면요. 그 황금비가 때때로 무시된 사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참고 가치는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균이 이러이러하니까 요러요러한 비율로 일단 방향은 정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유독 그 방향과 반대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요 경우를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다시 제가 복기를 해보면 환자는 요게 싫었어 저한테 왔고요. 저는 이걸 만들면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일 것 같아서 여기도 권했고요. 근데 환자는 이게 생긴 게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것 같고 V라인이 아니라 너무 넙대대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기는 필러로 여기만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필러로 여기만 만들어 본 결과 여기는 페이고 여기는 볼록하고 필러로는 이때 얻었던 턱선보다 되게 울퉁불퉁한 풍선 뿌른 모습만 얻으니까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거다라고 저는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와서도 선생님 저 턱 길이는 만들기 싫고요. 여기는 싫은데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17년도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저는 또 해야 돼요. 여기를 만들면 여기가 없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만들어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좀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게 이때가 너무 큰 느낌이 들어서 싫었다면 여기 조금 줄이고 뭐 여기서 여기 조금 줄이면 이렇게 막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동그란 느낌으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꺼진 거가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타협이잖아요, 결국. 그럼 뭐가 정답이냐는 거죠. 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환자분이 만족할지 저도 몰라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보고 만약에 정해라 그러면 이 셋 중에 정해라 그러면 저는 여기다 한 표를 줘요. 왜냐면 뭐 예쁘고 갸름하고 어쩌고 좋은데 요게 안정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0년 동안 제가 수없이 겪었어요. 이제 뭐 또 이제 수술 계획을 뭐 여기 필러가 잔뜩 들어 있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환자가 나이 들으면서 생긴 이 피부 변화도 보이잖아요. 이 팔자주름도 이때랑 보면 엄청 많이 심해졌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이 늘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필러 때문에 살이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서 또 늘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러 다 녹여서 얼굴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환자한테 당부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으니,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나는 거기 맞춰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그렇게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봤을 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 고집을 조금 부려야 되나? 빤히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게 보일 때는 말리고 싶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재건이 필요 없는데 재건을 계획하고 재료를 알아보고 부작용을 알아보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내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다이어트인데 살 좀 빼는 건데 그럼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지 왜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준비하고 대비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벌써 몇 자리 알아보고 뭐 납골당 알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이 결혼식장 알아보고 다니는 거나 똑같잖아요. 야외 결혼식이 좋아요? 실내 결혼식이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환자인데 의사가 그거 물어보면 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묻지도 못해? 왜 날 가르치려고 들어? 왜 혼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쌍욕 얻어먹고 저는. 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돈벌이 하면 됐지 뭘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때론 들다가.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의사랍시고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거예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말려도 말려도 안 되나 봅니다. 결국은 인터넷 정보, 또 남들의 후기, 그런 경험담에서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러면 또 다음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정보도 있잖아요. 제일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레파토리 뻔한, 그러니까 병원에서 차트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레파토리 있거든요. 안면 윤곽 수술을 했어요. 볼이 처졌어요. 아큐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큐를 해봤어요. 효과는 없고 뭉치기만 하고 살이 흐물흐물거리고 신경 손상이 생기고 표정이 어색하고 뭐 그래서 윤곽주사 흉살주사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뭐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그래서 뭐 체외 충격파 이런 거라면 흉살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해봤어요. 그랬는데 또 뭐 별로 효과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뭐 보니까 실을 넣으면은 그 늘어진 게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따갑고 뭐 표정이 어색해지고 뭐 실이 만져지고 그래서 실도 뺐어요. 뭐 인모드를 하면 지방이 얇아지면서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울세라 인모드 해봤어요. 근데 저는 효과 모르겠어요. 결국 거상뿐이 답인가요? 이게 모든 환자들의 레파토리거든요.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참 하루하루가 웃겨요. 어떤 환자는요, 와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되게 심란한 표정으로,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수술된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은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런 거나 조금 신경 쓰면서 조금 더 지켜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수술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인터넷 보고 그렇게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알아보고 계획하고 다니지 말아요.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환자분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정확하게. 한 분은요, 90도로 인사하고 나가고요.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직원들한테도 인사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다가 그냥 못 가겠어가지고 병원 앞에 있는 빵집 같은 데 가서 빵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주고 저한테 주고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가면서 쌍욕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궁금한 것 물어보러 왔지 뭐 왜 나한테 훈계질이야 이러면서 쌍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의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 제 뜻에 동의하시면 저와 수술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수술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방송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뭐 이 질문 주신 분한테 무슨 뭐 억한 감정이 있어서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요 내용 자체는 제가 읽어보면서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고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느끼는 걸로 본인이 판단한 거를 저한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을 가장한 의견 표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드리려면 저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의학적인 판단의 근거 자료. 근데 그 근거 자료를 삼을 만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 없었고, 지금 환자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의나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시다면 비대면 상담이라도 오셔서 CT라 사진이라도 찍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걸 적어주세요. 어디서 들은 얘기로 옮기지 마시고요. 뭐 뼈삭제, 하방변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내용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느끼는 것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특히나 아침에 빈속일 때 더 속이 쓰리고 아파요. 이런 얘기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배가 아픈 거 보니까 쓰리고 이런 거 보니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약을 좀 줘봐. 근데 혹시 위암일 수도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환자분 저기 위가 속이 쓰리시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위내시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자인 경우에 이렇게 반응해요. 아, 시끄럽고 내가 위염이라는데 뭐 자꾸 나한테 돈 뜯어 먹으려고 검사를 시켜. 그냥 일단 위염약 줘봐. 근데 이렇게 아픈 것도 위암일 수 있냐고, 그거나 답을 좀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의사들도. 이런 진료 환경에서 환자 보고서 답을 해주고 좋은 의사 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기를 바라요.